일렬로 늘어서 건물들이 정연하게 쭉 뻗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복궁 동쪽 종묘에 가면 옆으로 길게 늘어선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경복궁 서편에는 사직단이 있어 정사각형의 제단 둘이 마당 정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문화유산을 답사하기 위해 지방의 여러 도시를 가면 산에는 절이 있고 도시 내에는 관아와 객사가 보입니다. 특히 객사는 가운데가 높은 지붕이 있는 좌우 대칭의 건물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지방 도시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직단이 있고 주변에 가면 산과 강을 지키는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그마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건물이 길쭉하고 좌우대칭이면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참으로 단아합니다. 건물에 입히는 단청도 화려하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엄숙한 마당은 마치 단정하게 옷을 입은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예의범절을 배우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유교와 관련이 있는 건물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른은 앞에, 아이는 뒤에, 형은 동쪽에, 아우는 서쪽에, 할아버지는 높은 대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고개 숙여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예법이 건축에 적용되어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렬로 정돈되고 좌우의 모습이 같은 깍듯한 유교 건축의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유교의 사상의 기본인 예제에 대해 이해하고 유교 관련 건축에 대한 종류와 건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 건축은 불교 건축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전반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그 밖의 여러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건축은 궁궐의 조형에서부터 종묘와 사직을 기본으로 하는 상류건축, 그리고 향교와 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유건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통건축 전반에 그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옛부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도 배치와 평면 계획, 그리고 사당의 건립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유교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관련 경전을 통한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유교 건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역사의 흐름도 살펴봐야 하겠죠. 그럼 이제부터 유교 건축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사상 중 유교 건축에 큰 영향을 가져준 대표적인 사상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례 고공기이며, 두 번째는 사사체계, 세 번째는 주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자가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글자에 예자가 들어있죠. 그만큼 유교 건축의 핵심은 예사상입니다. 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까요? 예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예식, 예법과 같은 의미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예법이 중국에서는 주나라식의 정립이 되어 주례라 부릅니다. 총 6편으로 된 주례는 천관, 기관, 춘관, 하관, 추관, 문관으로 나누며, 천은 통치, 지는 교육, 추는 사회와 종교를, 하는 군사를, 추는 법률, 그리고 동은 인과 영토 농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동관이 건축에 관련되었는데요. 이를 한 나라식의 동관고공기라 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주례고공기라 부릅니다. 이 고공기에는 왕성 계획제도와 세부 건설제도 등을 다루고 있는 잔인한 학문이 있는데요. 왕성의 형태,
규모, 수량과 도로망, 즉 길의 개수, 왕성 관련 주요 기관의 위치 등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상은 차사체계입니다. 하나의 순서로부터 본질적인 수직적 성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양과 즉 태양과 달의 순환에 의해 자연 질서를 이루듯이 인간의 사회도 이와 같은 질서 체계를 가져야 하며 이를 인륜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기본으로 현실의 문물 제도로 드러난 것이 차서입니다. 간단히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봅니다. 왕과 신하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차서가 같이 나타납니다. 역사 영화나 사극을 보면 왕이 건물 제일 안쪽에 앉아있고 대신들이 그 앞에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차서의 개념은 북과 방위의 차서입니다. 왕은 북에 있고 신하는 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과 신하가 같이 걸어갈 때는 어떤 모습을 하죠? 왕이 앞에, 신하는 뒤에 걸어갑니다. 이때 차서는 앞과 뒤, 즉 전과 후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또한 왕은 항상 높은 의자에 앉아 신하를 내려보게 되는데 이때는 위와 아래, 상하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줄로 선 신하를 봅니다. 두 줄로 선 신하들의 직위는 양쪽에 높은 직위로 시작하여 동편에는 문간, 서편에는 무간이 위치하게 됩니다. 동양에서의 좌우 개념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을 바라보며 좌우를 말하기 때문에 동편이 좌, 서편이 우가 됩니다. 보통 정승중 좌의정과 우의정을 비교하면 좌의정은 문간을 담당하고 우의정은 무간을 담당하게 됩니다. 차서를 따져보면 동이 서보다 상위 개념이고 좌가 우보다 상위 개념으로 문간의 좌의정이 무간의 우의정보다 상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서체계가 건물의 위치와 내부 공간에도 적용됩니다. 왕이 근무하는 건물은 앞에, 왕이 숙식하는 공간은 뒤에 배치되어서 전조국심이라는 궁궐 배치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자의 거처를 동궁이라 부르는 것도 다음 왕의 거처이므로 상위 개념을 적용한 것이지요. 이렇듯 이교와 관련된 건축과 통치시설은 사서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건축에 적용되는 유교 사상은 주역입니다. 여기에 또 주라는 글자가 나오죠. 앞에 주례가 주나라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자라 하면 주역은 주나라의 역, 즉 세상이 생기고 돌아가는 우주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역하면 주로 하루의 운세, 결혼, 취업, 성공 등을 점치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역은 과거 시행의 주 강목인 사서 오경 중 역경에 해당되며 유교의 근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동양의 우주관을 설명하는 사상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음양오행인데요. 음과 양은 달과 태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하늘에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양과 음은 처음에 태극이라는 만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으로 하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아래 위에 두 개의 해오리가 서로 맞물리며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리되면 위의 해오리가 양이고 아래의 해오리가 음이 되어 두 가지 요소로 됩니다. 이 두 요소를 양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교태전의 정문이 양이문인데 교태전은 양과 음이 서로 교흡하여 태극을 이루는 공간이 되는 장소라는 뜻이어서 문의 이름을 양이문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양과 음이 한 번씩 분리가 되면 해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상의학이라고 하여 네 가지 치질로 구분하며 진단하는 병원 배치는 그 율법과 같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분류를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상이 분류가 되면 건, 배, 리, 진, 손, 감, 간, 고뇌, 팔계가 완성됩니다. 팔계는 가로로 된 작대기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작대기를 표라고 하며 세 개의 모습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현지인의 삼재로 구성이 되어서 유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세상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왕성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변화를 여섯 번째가 되면 총 64개의 개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주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64의 수가 마지막 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행은 세상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요소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주일의 표기인 화, 수, 목, 금, 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행에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2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서로 만나면 좋게 되는 상생과 서로 만나면 좋게 되지 않는 상극이 있습니다. 상생과 상극에는 오행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상생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상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즉, 상생은 자연이 스스로 돌아 만물을 신선하는 모습이며 상극은 그와 반대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습득한 자연을 다루는 법칙을 말한다 하죠. 상생이 무조건 좋고 상극이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를 보면 1, 2, 3, 4, 5, 8, 16, 32, 64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수가 3과 8인데요. 이것은 건축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과 상과는 가장 작은 집, 가장 초라한 집으로 모든 집을 이루는 공간의 수의 기본을 의미합니다. 즉, 세 칸은 건물 한 채의 기본을 말하며 공간 개념을 보면 현지인 3재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칸을 두르고 있는 기둥의 수를 보면 총 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주의 첫 번째 왕성수인 8이 집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 칸은 5칸, 7칸 등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세 칸은 인간이 태어나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모든 단계를 담당하는 주요 공간이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성인식을 거행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모든 장소가 세 칸의 대청마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세 칸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유교에서 말하는 우주 공간의 요소가 담겨있는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작은 우주야 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상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가 말한 주자가랴 묘침제입니다. 주자가 저술한 가랴는 간홍상제의 사례를 기본으로 하는 예절에 대한 내용으로 집안 사당의 건립과 제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당을 정집의 동쪽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있어 조선시대 주택에서의 사당 배치는 동쪽이 기본원칙이 되었습니다. 묘침제는 유교 건축의 기본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대로 묘, 즉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장소와 침, 사람이 머무는 장소를 합한 뜻입니다. 궁궐, 명당, 종묘, 태학과 향학의 건물 배치와 신문에 따라 지붕의 형태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물의 내부를 방과 실로 구분하여 방은 마루를 깔고 문을 달지 않는 공간이며 실은 내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방을 의미합니다. 유교 건축이 문, 마당, 방, 실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의 기본 핵심 사상이
주자 가래가 묘침제인 것인지요. 이상으로 유교 건축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의 사상, 주일복음기, 차서, 주역, 주자 가래와 묘침제에 대하여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 건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교의 경전을 학문의 대상을 삼아 교육하는 시설인 대학, 성균관, 향교, 서원 등이 있습니다. 유교의 사서상경을 비롯한 수많은 경전에 대하여 공부하고 수련하는 학교로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 시대에 걸쳐 유지되었던 건축입니다. 수도에 세우는 국립교육기관은 대학, 국자감, 성균관 등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향교는 지방에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수도에 세우는 국립교육기관과는 이름이 다르죠. 이들 국가교육기관은 공자를 문성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문묘라고도 부릅니다. 대표적인 건축으로 서울 성균관, 나주향교, 강릉향교, 장수향교, 영천향교 등이 있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교육기관으로 유교의 큰 스승의 사당을 모시고 강당을 세워 후학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서원은 도산서원, 영산서원, 피람서원, 도남서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교 건축으로 유교 사람을 통치 개념을 삼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시설이 있습니다. 궁궐, 도성, 관악, 사 등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수도인 서울과 지방 각 도시에 이와 관련된 통치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궐, 도성, 관악, 객사는 관방건축이라 하여 유교 건축과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그래도 건축에 배치할 공간은 유교의 기본 사상인 예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교 건축이라고 설명하여도 무방합니다. 서울 한성의 사대문과 서서문 그리고 보신각이 유교의 첫 번째 완성수인 팔계와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오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궁궐과 관아는 전조우침, 전묘우침의 개념 도입과 객사의 향걸레 또한 유교의 분신대를 기본으로 하는 그 개념이 적용되어 건립한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축이 주자가래의 색한 예제 공간을 기본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교의 중심 사상인 효와 국가의 포용 및 보호를 기르는 사묘 건축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에게 홍백이 있어 생명을 다하게 되면 호는 위패에 머물다 하늘로 가게 되고 백은 사후에도 몸속에 같이 있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세상을 펴게 되어 장사를 지낸 이후 위패를 만들어 집 대청에 감시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제사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사당을 따로 지었을 경우에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겠죠. 왕실에서 역대 왕이 류를 모신 공간을 종묘라고 합니다. 왕실 사당이 종묘라고 하면 일반 백성, 특히 양반 사당 외의 사당은 주로 집에 짓게 됩니다. 조선 초기에는 불교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주로 사찰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임진왜란과 경자노란이 지난 후 조선 후기에는 집에 가명, 즉 사당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크기는 주로 한 칸 정도의 작은 규모로 짓게 되는데 사대봉사, 즉 고조부, 중조부, 조부, 부모 등 4대의 일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위패의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차서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차서에서는 동쪽이 서쪽보다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죠.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죽은 왕자는 그 위계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고조부, 증조부, 도부, 부모의 순으로 위패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묘지를 만들 때도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의 위기로 말이죠. 그리고 효조와 충신, 연료에게 나라에서 붉은 칠을 한 편액이나 문을 하사하여 위풍양성을 기르는데 이 붉은 칠을 하여 글을 내린 것을 정려라고 하며 문과 각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려문과 정려각이라는 건축물이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류나라가 병자호를 지나면서 수많은 정려가 세워지게 되고 특히 유교의 통치와 위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의 풍요와 보호를 기원을 기르는 사묘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사묘로 사직단, 성황당, 성농단, 선단당, 풍운내우단 등의 단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신과 바다, 신, 그리고 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묘 등이 있습니다. 사직단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과 지방의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묘입니다. 성황단은 각 도시를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며 성농단과 선장단은 농업과 잠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입니다. 풍운 내우단은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 바람, 구름, 우레를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입니다. 이외에 도시의 질병과 악기를 모르는 제단인 연안이 있으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일 때 비를 내리기 위한 우사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사묘로 악, 해, 독, 즉 유명한 대상과 삼면의 바다 그리고 각 지역의 큰 강을 지키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체 4, 3행, 7독중, 빙산남북사, 계룡산 중학단, 양양 동해묘, 나주 남해진사, 공주 웅진단, 양산 가야진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설치한 유교 건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비슷한 동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명륜동, 효동, 효촌, 현격골 등의 이름이 여러 볼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여지없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죠. 조선시대 지금과 같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늘천까지 물론 지금의 초등학교와 같은 서당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공부를 배우는 곳이죠.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을에 있었던 국립학교인 향교가 그곳이죠.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죠. 향교와 서원은 그 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당, 공자와 유학자의 위패가 있는 사당. 사당은 항상 문이 닫혀 있곤 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향교와 서원에 가면 건물의 이름이 다른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대성전, 명륜당, 전교당, 체인묘, 사당 등등 참으로 많은 이름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향교에서는 홍살문과 나지막하면서 엄숙한 정문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서원은 어떨까요? 가로로 긴 누각이 우리를 감싸 안으며 끌어당깁니다. 꼭 그 누마루에 올라가 경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듯 비슷하면서도 다른 학교. 그 조선시대 학교에는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달랐으며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축물의 모습이 있답니다. 이제 유교 건축을 대표하는 교육시설인 향교와 서원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기능, 그리고 그곳에서 기리는 유학자의 삶을 경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학문의 전당에 가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향교의 건축과 배치의 유형, 그리고 서원을 이해하기 위한 성리학과 서원 건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교육하고 관리를 배출하는 국가교육시설인 한교는 삼국시대 이후 태학, 국자관 등으로 이름을 부르다가 고려 말기부터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성군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어 문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 서울문묘, 나주문묘, 강릉문묘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려말 수도의 국립학교를 성균관이라고 하고 지방의 국립학교를 향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에서는 향교라는 이름이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죠. 향교라는 이름은 조궁, 제궁, 학궁이라고도 부릅니다. 향교의 본처사를 자세히 둘러볼까요? 한국의 유도는 삼국시대부터 크게 발전했는데요. 고구려의 태학 박사, 백제의 오금 박사, 신라 거실고의 구사 편찬 등은 한문학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고구려 소수리만 유년 태학 설립은 유교적 교육의 효치로 볼 수 있는데요. 해양 천도 이후의 경강 도입은 지방학교 도입의 최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신문왕 2년 국학을 차상하고 흥덕왕 16년에는 국학의 문묘설치 등은 통일신라 시기에 문묘전의 건립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고려의 국학은 시대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데 태조부터 성종 11년까지는 영학, 성종 11년부터는 국자감으로 바뀝니다. 원의 간섭기인 청렬한 34년에는 성균관으로 공민왕 5년에는 다시 국자감으로 바뀌는데 이후 11년에는 성균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조선에 이르게 됩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는 순교강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설립하고 동서남북 중앙에 오부학당을 세웠으며 지방에 주, 부, 군, 현에 향교를 세워서 유교를 장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향교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향교라는 이름의 기록이 처음 나타날 때는 고려인종 5년인 1127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5개의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에 들어 세종 시기에는 각 고을에 문묘와 향교가 세워졌으며
성종 시기에는 전국 1교회 체계를 갖추고 중종대에는 전국 329개소의 향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유교 국가로서의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 체계가 완성된 것이지요. 조선 후기 영조대에는 327개의 향교와 서울 개경에 2개의 성균관이 있어 향교의 수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향교의 기능을 살펴볼까요? 향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문묘, 선언, 봉사, 교육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풍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묘, 선언, 봉사의 내용은 문성왕묘를 세워서 제사 지내고 공자 이하 중국의 성형, 성철 그리고 우리나라 현유의 유패를 봉안하고 대항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향교에 개성전이 없으면 향교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육 기능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유교를 공부하는 학교의 기능으로 고등교육기관인 서울성균관을 세우고 문과 예비시험인 생원과 진사시를 준비하는 초, 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중앙의 사학, 지방의 향교를 관악으로 세워 육성하였습니다. 사학으로는 서원, 서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능인 지역사회의 민풍교화는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고 각종 의례의 보급 및 전파 등을 통하여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지역사회의 교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통해 향교는 보통 고을을 약간 벗어난 괴산 임수의 명당이 위치하는데 주로 간부를 중심으로 읍성 밖의 구릉지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는 읍내 설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향교의 건물 배치 개념을 살펴봅시다. 향교의 배치 개념은 유적 질서에 의한 유교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하였는데요. 상하, 전후, 좌우 등 방향의 질서가 있었으며 엄격한 유교 사상의 대입으로 인하여 좌우 대칭의 배치를 공부하였습니다. 향교의 배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치의 기본형으로 전묘, 후학, 즉 앞에 문송공묘인 대성전이 있고 그 뒤에 교육을 시행하는 강당을 배치합니다. 사례로는 서울성균관, 나주향교, 전주향교, 경주향교 그리고 정읍, 영광, 함평향교 등이 있습니다. 향교가 읍지의 주변 경사지를 이동하면서 기본형인 전묘후학이 변형을 보이게 되는데요. 전학, 후묘, 즉 앞에 강당이 있게 되고 뒤에 대성전이 배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사지로 사자체계가 전의 계급보다 상하의 개념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높은 곳인 뒤쪽에 대성전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례로는 함양, 산천, 합천, 진주, 양산, 기장, 하동, 청주, 이천, 고양, 여수, 장수향교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향교가 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학 후묘의 배치 개념에서 대성전이 강당과 일치성상이 있지 않고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동쪽 혹은 서쪽으로 벗어났을 경우 우묘좌학 또는 좌묘우학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배치는 모두 전학 후묘의 배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례로는 우묘좌학의 진천, 대구, 거창, 합천, 영암, 총성, 풍기, 청도, 장기, 밀양, 광양 향교가 있으며 좌묘우학은 강화, 성주, 동래, 곤양, 제주, 돌산, 정의 향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향교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주요 건물인 대성전은 공자의 성과 유덕을 추모하여 봉사하는 의미로 공자의 유패를 정의에 배치하고 사성, 10철의 선성 유패를 배양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사 건축입니다. 전면 중앙부에 반드시 대성전이라는 현판이 걸리고 성균관에는 성묘라는 현판이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규모이면서 맛배주의 모습을 갖추어 매우 간결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물인 광당은 명륜당으로 부르는데 맹자의 등문 공편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행함은 모두 인륜을 바뀌는 것이다 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륜당은 오륜을 강학하던 강당으로 공자가 만년의 제자들에게 강학하였던 행단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두 중요 건물에는 각기 부속 건물이 있는데 대성전에는 동무와 서무가 있어 공자의 제자 유표가 있는 건물이 동무, 우리나라 유교 선현의 유표가 있는 건물을 서무라 하여 여기에도 사서체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서청을 두어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두는 건물을 같이 두고 대성전 명예의 문을 내산문 혹은 신산문, 묘산문이라 부릅니다. 강당에 부속된 건물은 동제와 서대가 대표적인데 동제는 양반자재가, 서대는 양묘자재가 기거하는 기숙사와 같은 기능을 가진 건물입니다. 이 또한 사서체계가 적용된 배치이며 이외의 건물로는 서책을 보관한 장성각이 있습니다. 운묘는 유학의 상징으로 홍산문과 하마비가 있습니다. 위치는 향교 입구 정면에 두는데 이는 신성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유직사는 주서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향교 관리와 재반 사임을 보는 사람이 기원하는 곳이고 주택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설립된 사설 전투입니다. 서원은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으로부터 시작된 일종의 관리 기관이었던 서원은 송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학문의 추구를 목표로 한 학자들의 결사 집단의 장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성리학을 세운 공로로 정부로부터 사회를 받아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고 영시대에 들어서면서 서원은 상인들의 지지를 받아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사립학교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관학에서 상인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격이 낮아지게 된 셈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중종조 1542년 홍기 군수였던 주세군이 고려시대 성리학자인 안양의 사당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당 동쪽에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백운동 서원은 주자가 처음 세운 백록동 서원의 영광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으며 후에 소수서원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선조대 이후 서원의 증가는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황 등의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들 중심으로 학문계파가 형성되어 많은 서원들이 성립되었고 정부에서는 사액을 내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액이란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고 나라가 그 존재를 공인해주는 것으로 모든 서원은 사액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화로 인하여 중앙정치를 떠나게 된 학자, 즉 살인들은 성리학 발전에 큰 공을 들였고 이 대표적인 학자들은 제자들에 의해 배향인이 되어
서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정효창, 이황, 이이, 송시열, 김장생 등이 선현의 대상으로 삼아 계파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17세기를 지나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많은 성리학자가 자신들의 선언을 배양으로 대상한 서원을 난립하였고, 초기 서원의 중요 목적으로 삼은 성리학에 대한 연구인 강행의 기능보다 선현들에 대한 제사, 즉 제양의 기능이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원은 자신들의 계파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어 성리학에 공헌을 한 유학자가 아니더라도 제사를 드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공부보다는 제사의 기능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강당이 없는 서원, 즉 사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서원의 건립이 큰 사회 문제가 되자 영조 17년인 1741년에는 서원 300교서를 헐없애고 고종 5년인 1868년에는 흥성대원군이 전국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신미존치 47서원이라고 하죠. 이렇듯 살인들이 스승의 학문에 대한 업적을 지키고 제사 양성을 위한 서원 건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선 존경하는 선현들의 육배를 사자리에 모시고 봉사하는 제안의 기능과 자신들의 성리학적 사고관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학문의 계통을 잇는 강학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과 주변 주민들에게 성리학적 세계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적 이상향을 담기 위한 유식의 공간을 만들어 심신을 단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리학의 기본 실천 이론인 수기치인을 실천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저건 없어요. 그럼 이러한 수기치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원의 입지는 어디에 정하였을까요? 읍내의 시끄러운 시장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길가에 세웠을까요? 살인들은 중앙 정치 인문에 좌절하고 지방에 낙항하여 조용히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관료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산속에 맑은 물과 경치가 좋은 향촌에 자리를 잡았는데 거의 자신의 연구지와 관련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머무는 집에서 가까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 서당을 지어 자신이 생각했던 성리학적 이상향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기르고자 서원을 세워 학문적 계보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들은 그들이 따르고 숭상하였던 주자가 무의산에 머물며 무의정서를 짓고 무의구곡가를 통해 성리학적 이상향과 자연의 경치를 노래하는 그 모습을 흠모하여서 각자의 환경에서 무의구곡가와 같은 노래를 지었는데 이황의 도단 12곡가와 이이의 고산 9곡가가 대표적인 시가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에 무의정사와 같은 정사 혹은 서당을 짓고 그 주위 풍경을 9곡 또는 12곡으로 담아 주자의 성리학적 세계를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은 서원 건립의 기본 개념이 되었고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스승의 뜻을 담아 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성리학자는 후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지는 분당의 근본이 되었으며 분당 정치는 그 제자들이 세운 서원에서 주로 운영되었습니다. 처음 스승이 세운 목적과 다른 정치의 세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의 배치를 보면 향교와 다르게 맞춥니다. 향교는 전묘 후학에서 전합 후묘로 변형되지만 서원은 처음부터 풍경이 좋은 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합 후묘의 배치가 기본형이 되어 발전합니다. 여기서 강당 앞 서생들의 길사인 동제와 서제가 강당 앞에 있는지 혹은 뒤에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서원의 배치는 전합 후묘가 일반적인 배치입니다. 건물들은 좌우의 축선으로 더 정문, 제, 강당, 내산문, 사당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건물은 자연스럽게 배치하게 됩니다. 서원 건축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단순함, 간결함, 통일성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성리학적 이성을 건축으로 실현하려는 절제미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의 건립은 안양을 배양하는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정여창의 남계서원, 종농주의 인고서원, 김굉필의 도동서원, 유송룡의 병산서원, 이현적의 옥산서원, 이황의 도산서원, 김인후의 피랑서원, 김장생의 도남서원, 윤중의 노강서원 등이 현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서원의 건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사전의 유표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양인은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명에서 5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으로 하여 주작 아래에서 말한 3칸의 대청에 유표를 모시게 됩니다. 유교적인 검소한 공간을 연출한 모습이지요. 향교에 있는 공마 서문은 서원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원은 몇 명의 우리나라 성리학자의 유표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사당 영역을 출입하는 문은 향교와 같이 내산문 혹은 신문이라 말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논쟁하는 강당입니다. 서원의 특징은 강당에서 크게 나타나는데요. 강당은 당시 분당의 계표에 따라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유교의 사상을 앞에서 배웠는데요. 주작 아래에 노침되는 강당선에서 기동 균형이 됩니다. 전묘 우침과 전당 구실은 마루와 방 또는 시대의 공간 배치를 결정하였으며 경, 대부, 사의 하옥제는 강당 지붕의 형태를 맞배지붕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주자의 이론을 한극식으로 해석한 동인계열은 내부 공간을 만드는데 좌우대칭이나 엄격한 구축으로 하지 않고 주작 아래를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변형된 모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인계열의 서원은 도산서원, 정교당, 경산서원, 육교당 등이 대표합니다. 반면에 서인계열은 주자가 주장한 강당 구성 이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요. 특히 서인 중 김장생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은 주자가 언급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도남서원 운도당이 있습니다. 엄격함 속에서 사용의 편리함을 강조한 윤중 등의 소론 계열은 방과 실의 계획을 이용의 편리한 모습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노광서원의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앞에는 원생들이 기숙하는 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제와 서제로 좌우대칭으로 비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제에 기숙하는 원생이 서제에 기숙하는 원생보다 선임이 됩니다. 강당 영역을 출입하는 문은 외산문으로 서원의 정문으로도 사용됩니다. 기타 시설로는 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적을 간연하고 보관하는 장판각이 있으며 제양 시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물품을 보관하는 전서청이 있습니다. 서원의 관리 및 제양 시 음식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로 교직사가 있는데 이 건물은 위치하는 지역의 주택의 모습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서원의 기타 시설 중 특징적인 건물이 있는데 이는 누각으로 원생들의 휴식과 여가, 시회 등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정문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서원에 있으며 강학 공간과 자연과의 완충 공간으로 유식 공간으로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곽에서 서원으로 진입할 때 처음 만나는 상징적인 문인인데 이를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사찰의 일주문과 같은 기둥인데 향교와 등에서도 세워집니다. 붉은색은 신성한 장소를 의미하죠. 이상으로 서원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더 아마 설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지금 유교 건축물 하면은 우리가 궁궐, 그 다음에 종묘사직, 그 다음에는 그 성균관하고는 더 빼고도 향교, 그 다음 서원 관계 우리가 상세히 다 봤죠. 요같이 요게 아마 한 두세 시간 더 있으시는데 불교 문화 건축 관계 우리가 한 2~4시간 했고 유교 건축 관계 요것도 조금 더 공부 더 하겠습니다. 알찬 동영상이죠. 네, 잘 들어서 이러셔야 됩니다. 지금 1교시는 요래 쉬시고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